저는 이제 입시 과학을 들어가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가 좀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사실. 네. 결국은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미적분이. 미적 이런 거 영재원이 우리 대본에서 짠 거 하나도 없는데. 머리 아파. 그걸 외우는 거랑 이제 용도를 알고 정말 이렇게 예시를 알고 그런 건 다르니까. 이거를 주식 투자 같은 거를 하시면서 요거를 관련된 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진짜 훅훅 머리에 들어와요. 왜냐면 주식이요? 스튜디오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언론정보학과 장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의학과 조시준입니다. 네, 오늘은 학년을 좀 거듭할수록 멀어지는 과목이죠. 바로 과학과 좀 쉽고 재미있게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28학년도 대입 개편에 따라서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되면서 이제 통합과학 개념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번 이해해 놓으면 초중고 내내 유리한 핵심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환경안전공학 교수님이시자 SF 소설가이신 곽재식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식 작가님 하면은 좀 과포자들의 희망이다 아니면 뭐 심폐소생을 이제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가 나와요. 정말로요? 네. 저도 유튜브에서 뵌 적도 있고 TV에서 네. 뵌 적도 있으니까. 그러시군요.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세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좀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좋아하셨나요? 과학 좋아했죠. 과학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보면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과학과 관련된 게 많잖아요. 네네. 공룡 뭐 이런 거. 아, 네. 공룡이 뭡니까? 공룡 과학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네네네. 뭐 로봇 로봇도, 네. 로봇이 뭡니까? 로봇이 과학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누구든지 다 과학에 어느 정도는 좀 관심 내지는 호기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특히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 빠졌고, 저는 또 어떤 것도 좀 있었냐면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가 80년대 말 90년대 네. 초중반 막 이럴 때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 개인용 컴퓨터 이런 게 처음 그렇죠. 나왔죠. 네. 이게 뭐 어떤 기계일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학창 시절 내내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져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공으로도 지금 하는 일로도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공룡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제일 좋아하는 공룡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좋아했어요. 그 박치기 하는 공룡. 바퀴캐퍼로사우루스. 독특하시네. 네. 아니면 이제 육식 공룡 중에서 이제 랩터죠, 당연히. 주라기 공원이랑 주라기 월드 다 봤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게 과학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신윤 선생님은 뭐 어릴 때 과학 좋아하신 편이었습니까? 네, 전 진짜 좋아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책 너무 좋아해서 많이 읽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영재원도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이씨 압도적인 포스. 더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초중고 내내 알아두면 유리한 핵심 개념 뭡니까? 도대체 제가 궁금한데. 네. 저는 이제 입시 과학을 들어가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가 좀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슈가 이제 통합과학이 이제 곧 수능 과목으로 이제 채택이 되다 보니까 물화생지를 다 웬만큼은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 말 쓰나요? 물화생지? 그럼요. 요새도 엄청 쓰죠. 그렇구나. 저는 이제 과학과 좀 멀어졌던 유경험자니까 네. 과학과 멀어지지 않으려면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과학 개념을 이해할 때 자꾸 제가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너 이거 어렵지? 못하겠지? 약간 이러면서 약 올리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럴 때 제격인 과학 개념서의 추천사를 직접 쓰셨다고. 그렇습니다. 이 책이죠. 딱 봐도 멋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태어난 김에 물리 공부, 태어난 김에 생물 공부, 태어난 김에 화학 공부라는 세 책 시리즈입니다. 무슨 뭐 약간 홈쇼핑 같은 데 나온 것처럼 3종 세트로 이번에 놓치시면 다시 못 산다. 기회입니다. 매진 임박 이런 느낌. 제목 붙은 거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그냥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과학 알아도 좋다라는 거를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교과서에 나오던 뭐 그런 다양한 내용들,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개념들 이런 거를 그림으로 좀 이렇게 깔끔하고도 좀 아름답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입니다. 보면 이제 책 표지부터 좀 아름답게 장식이 돼 있잖아요. 더 사고 싶어지는데요. 제가 네. 추천사에도 좀 그 비슷한 내용 썼었는데 이 책이 약간 어떨 때 진짜 사실은 꿀맛이냐면 요즘 어디에 무슨 고압선을 설치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많고 이런 일이 있는데 무슨 전압이 얼마고 전류가 얼마 흐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전압 전류 이런 거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요럴 때 이 책 딱 꺼내가지고 그 부분 딱 펼쳐서 이렇게 보면 이게 그런 이야기였구나.
그때 진짜 제일 진짜 꿀맛이고 제가 보기에 요거 정도는 현대인이 좀 이렇게 집안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뭐 아이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식기 건조기, 아니 뭐 식기 세척기, 네, 그쵸. 뭐 이런 거 갖춰놓으면 생활의 네. 수준이 향상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홈쇼핑 보시면서 식기 세척기 사시고 어떤 홈쇼핑 보시면서 에어프라이어 사시듯이 그렇죠. 요 3종 세트 이거 하나 갖춰놓는 거 제가 보기엔 괜찮다. 네, 아, 그렇죠. 생각합니다. 태어났으면 갖춰야 네. 된다. 태어났으면. 아, 그래서 오늘 작가님 모시고 이제 각 파트에서 이것만은 알고 갔으면 하는 초딩들 내지는 중딩들을 위한 핵심 개념 하나씩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뭐부터 가면 좋을까요? 물리 먼저 해보죠. 물리. 네, 네. 물리에서 뭐 이야기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그 매겨 꿰뚫고 있는 거는 이제 FNMA라는 식이거든요. 네. 들어는 봤어. 이제 우리 물리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고전 물리학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음악을 배운다라고 하면 피아노 학원에 가면 뭔가 이런 고전적인 것부터 먼저 가르쳐 주잖아요. 바이엘부터 무슨 시작해서. 뭐 모차르트 뭐 이런 네, 거부터 맞아요. 시키잖아요. 물리학에서도 고전 물리를 이제 제일 기초로 먼저 생각을 하는데 고전 물리는 이제 뉴턴이 창시한 거라고 하고 네. 그럼 뉴턴이 만들었던 그 물리학 체계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F가 M과 A의 곱한 것과 같다. 네. 여기서 F 뭐죠? 힘, force. M은 mass, 질량. A는 acceleration, 가속도. 네. 예, 그래서 힘이 가속도하고 비례한다. 네. 이게 진짜 생각해보면 약간 좀 사기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고 단순한 게 핵심인데 아, 네. 이거를 가지각색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네. 별의별 거를 다 계산해낸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 인공위성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지구를 돌아야지 어느 정도 높이에서 안 떨어지고 돌 수 있느냐. 네. 이런 거 완전 최첨단 지식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계산해낼 때 방금 이야기했던 그거 하는구나. F가 MA의 곱과 같다라는 거를 응용하고 또 응용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해내거든요. 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막 네. 막 매혹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물리의 묘미이자 네. 어떻게 보면 물리의 고통이기도 한데 맞아요. 쉬운 거에서 출발하지만 물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가 핵심 기초 개념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네. 힘이 가속도하고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이렇게 말하고 보면 그냥 그럼 외우면 되겠다라고 싶지만 의외로 이게 일상생활의 지식하고는 잘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구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뉴턴이 등장해가지고 이걸 깔끔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기 전에 과거에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힘하고 속도하고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맞죠, 맞죠. 언뜻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거든. 뭔가 힘을 세게 주면 뭐가 빨리 움직이는 것 같고 힘을 약하게 주면 뭐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힘하고 속도하고 관계가 있다 내지는 속력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뭐가 헷갈리고 막 이상한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오늘 뉴턴이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힘은 가속도하고 연결돼 있다. 힘이 세지면 속도가 바로 세지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세지는 거다라는 네. 거를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힘을 주면 당장 그것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속도라는 게 뭐죠? 속도가 얼마나 심하게 변화하느냐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힘을 많이 주면 속도가 변화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힘을 많이 줘서 가속도가 생기면 그 가속도가 그리고 오래 유지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그 결과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아, 것이고 힘을 조금 준다고 하면 조금 가속도가 생기겠죠, 그죠? 네. 그러면 그러면 속도는 별로 안 빨라지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을 조금 주어서 가속도가 조금 생겼지만 대신에 그 가속도가 꾸준하게 오래 계속 쭉 주어진다고 하면 결국 속도는 언젠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속도 나올 것 같은데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많이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이면 뭐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게 뭐 움직이는 거리는 무슨 뭐 2차 함수가 되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림을 그려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보통 시간과 속도의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게 제일 혼란이 없고 계산하기 편리한 방법인데 그거를 계속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비적분이. 미셔봐 이런 거 영재원이 우리 대본에서 짠 거 하나도 없는데 머리 아파. 동안 나만 볼 거야. 그래서 속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제일 헷갈리기 쉬운 것이고 제일 좀 핵심적으로 누구나 초등학생부터 정말 다 알아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힘은 가속도하고 연관돼 있다. 네. 반대로 이야기하면 속도라는 거는 힘하고 또 직접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힘이 없으면 속도는 그냥 없어지겠지, 멈추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도라는 거는 힘이 안 주어지면 변화 없이 계속 그냥 유지가 된다. 네. 힘이 없다는 거는 속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가속이 없다는 거예요. 가속이. 변화가 없다는 네, 거. 가속이 없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속도는 계속 꾸준하게 시속 100km로 뭐가 달리고 있어. 네. 근데 거기에 힘을 하나도 안 줘.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힘 안 주면 멈추겠지라고 생각하는데 100km보다 더 빨라지지 않을 뿐이지 100km로 계속 유지된다는 거야. 근데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어제 자전거 타고 가는데 힘 안 주고 페달 안 돌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전거 좀 굴러가다 멈추던데? 그럼 뭔데?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힘이 아예 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리로 주는 힘은 안 주고 있지만 땅이 못 가게 방해하는 마찰력은 계속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화살표를 그렇게 썼구나. 이렇게 되는 화살표. 마찰력이라는 마이너스의 가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자전거가 멈추게 되는 것이지 정말로 아무런 힘이 안 주어지면 아무런 가속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네. 그러면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지금 있는 그 속도는 계속 유지가 된다. 요런 게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생각이죠. 네. 요거를 개념으로 정말로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기억하시면 되고 고등학생이신 것 같으면 이거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도 풀어라. 수능 만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걸로 수능 한 문제도 풀 수 없어. 이거를 이렇게 새겨 놓으시고 맞아. 출발점을 하시고 네, 출발점. 문제 푸는 거는 연말을 하셔야지 점수는 올리실 수가 있으신데 일단은 요거 정도는 상식선에서는 그러니까요. 저는 항상 속도랑 가속도랑 되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힘이 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약간 그게 그 뜻이구나. 그렇죠. 네, 그게 네. 그 뜻이죠. 네. 네. 그러면 화학 한번 해볼까요? 화학. 네, 네. 좋아요. 제 기억상 화학을 딱 처음 들어갔을 때 과학 선생님께서 주기율표부터 외워라 했던 것 같아요. 주기표 한번 외워보실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외우셨어요? 학교 다니실 때는? 학교 다니실 때는 앞자리 따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풀네, 남아, 알규, 인황, 염아, 칼 이렇게까지. 근데 칼 마시면 칼륨, 칼슘이 순서가 아직도 헷갈려서 요즘은 칼륨이란 말 안 쓰고 포타슘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졸업한 지 조금 돼요. 과학 몰라서 과학 몰라서. 그럼 칼칼이 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럼 폭칼인데 폭칼. 네. 주기표가 사실은 딱 봐도 이게 좀 멋있고 신기하고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주기표에 적혀 있는 원소 엘리먼트라고 하죠 영어로. 엘리먼탈이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영화 말씀하시죠. 애니메이션 네. 영화. 네, 엘리멘탈. 디즈니에서 맞아요. 현대 근대 과학에서 원소라고 하는 거는 그 엘리멘탈 영화에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깔고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물질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쫙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재료는 없다. 네. 사실은 있어. 과학이 좀 더 발전시대 해보니까 네, 네. 사실은 있기는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기율표가 개발될 때만 네, 해도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기율표를 만든 거야. 네. 더 근원적인 재료를 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탄소나 뭐 산소나 이런 거를 조합을 해내는 기술도 후대에 나왔는데 네. 그거는 아주 특수하고 어려운 방법이니까 대충 좀 뭉개놓고 살짝 예외로 제껴놓고 네. 제껴놓고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더 근원적인 재료는 없다. 그 그거를 뜻이구나.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원소고 그 원소를 배열해 놓아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가 한 110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그 110가지 좀 넘는 그 재료를 이리저리 조합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율표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법의 표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세상의 본질을 정리해 놓은 표라고 할 만한 좀 그런 게 주기율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재미있는 건데 거기서 추가로 더 알아야 될 건 뭐냐. 주기율표는 어떤 모양대로 정리를 한 거냐. 대체로 이 무게 순서대로. 그럼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물질이 뭐예요? 수소예요, 수소. 수소보다 가벼운 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수소를 나중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개발되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제일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이 연료 무게를 별로 안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주 로켓 연료로는 실제로 현재로도 수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연료로. 네. 그런 거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 성질하고 주기율표에 적혀 있는 그 순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물론 가다 보면 예외가 나와. 그게 똑 들어맞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뭐 원자 번호 순서대로 뭐 배치를 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규칙이 추가로 나오는데 하여튼 대체로는 무게 순서대로예요. 근데 주기율표를 보면 막 중간에 막 띄워놓은 게 있고 수소하고 헬륨은 맨 네. 끝에 꼭 무슨 맞아요. 약간 고양이 귀 비슷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맞아요. 배치가 또 깔끔하지 좀 않아. 이상해요.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세로로 같은 칸에 적혀 있는 것끼리는 성질이 비슷하다. 헬륨 밑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네? 네온. 헬륨 밑에 그러네. 네온이 적혀 있어요. 헬륨하고 네온하고 성질이 비슷하겠네. 네온 밑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아르곤. 아르곤이 적혀.
이런 거 어떻게 다 기억하지? 저는 세로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온하고 아르곤하고 헬륨하고 다 성질이 비슷하겠구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헬륨의 가장 큰 대표적인 성질 무엇이냐? 성질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게 성질입니다. 예? 그래서 뭐 아무런 어떤 작용을 하지 않아요. 헬륨 같은 작용하지 경우에 않고. 뭐 맛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요. 코끝에서 무슨 신경의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지 코가 그걸 감지를 해가지고 아 이런 냄새가 난다 알려줄 거 아닙니까? 불 태우려고 막 지져도 불 타지도 않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륨으로 뭘 하고 싶어. 어떤 거 하기 좋겠습니까? 뭔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을 때 이럴 때 헬륨으로 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공기를 불어주면 공기 안에 산소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산소를 막 불어준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산소가 그 불어준 대상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변질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철로 뭘 만들고 있는데 공기를 되게 많이 불어줬어. 시도 때도 없이. 그럼 공기 속에 있는 산소하고 이 내가 작업하고 있는 철하고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철이 녹슨다든가 네.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헬륨을 뿌려주면 아니면 아예 헬륨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럼 헬륨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녹이 쓴다든가 이런 변질되는 일도 발생을 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헬륨은 지구상에 별로 없어요. 헬륨 되게 귀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네. 헬륨 구하러 가보시면 값이 비싸요. 근데 헬륨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아 헬륨은 너무 비싼데라고 하면 뭘 쓰면 좋겠습니까? 네온.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걸 쓰면 좋겠죠. 특히 아르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네. 아르곤이 풍부한 편이에요. 공기 네. 중에 아르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르곤을 여기저기에 많이 씁니다. 뭐 쇠 같은 거 용접할 때 그때 아르곤으로 싹 불어. 헬륨으로 해도 괜찮아. 헬륨으로 용접하는 수도 있어요, 실제로. 네. 근데 그러면 좀 단가가 비싸겠죠. 아. 그래서 아르곤 용접이라는 걸 실제로 많이 해요. 네. 그런 식의 규칙성을 볼 수 있는 표가 주기율표다. 이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못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외우는 거랑 이제 용도를 알고 정말 이렇게 예시를 알고 그러니까. 듣는 거랑 다르니까. 이거를 주식 투자 같은 거를 하시면서 요거를 관련된 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진짜 훅훅 머리에 들어와요. 주식이요? 왜냐면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아르곤처럼 이게 다 산업에 사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아, 네. 주식에 나오는 물질들이. 네. 그러니까 다들 이걸로 뭔가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요즘에 배터리주라는 게 관심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죠? 이차 그 전지. 배터리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리튬.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제일 네, 많이 네. 생각나잖아요. 그죠?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리튬이 귀해지고 비싸지면 리튬 이온 배터리 장사 재미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안이 없나 이런 거 궁리하겠죠. 그럼 대안으로 뭘 궁리하겠어요? 리튬 밑에 적혀 있는 거. 주기율표를 딱 봐가지고 리튬 밑에 보면 뭐가 적혀 있냐면 나트륨, 소디움. 나트륨, 소듐이 적혀 있어. 실제로 나트륨 배터리, 소듐 배터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아 이거 야 그럼 이 소듐이 이게 잘 풀리면 이거 뭐 소듐 나트륨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소금은 지천으로 너무 널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투자하는 걸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분야에 따라서는 진짜 투자할 만한 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 선산에 이거 광산 있다던데 이런 게 진짜 보일 때가 있어. 정말로. 그래서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그 하나하나의 주기율표의 원소에 대한 거 뉴스 같은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서 하면 이게 진짜 머리에 팍팍 꽂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게 아무래도 입시를 맞아요. 위해서 하다 보니 어. 애들한테 이거 배우면서 주식해라 이럴 순 없으니까 고등학교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요즘 세상에. 마지막으로 생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생물 이야기. 네. 생물 어려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전 생물이 좀 어려웠어요. 저는 좀 제일 어려웠던 게 생물은 되게 작은 곳까지 파고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렇게 보면 제 손밖에 안 보이는데 네. 이 손 안에 있는 뭐 세포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쭉쭉 계속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결국 거기 이제 쭉 더 들어가다 보면 만나는 친구가 DNA. 아 DNA 친구라고 불러주시는군요. 네. 네. 근데 이제 DNA라는 친구를 사실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약간 초점을 단백질에 두고 싶어요. 단백질. 단백질. 네.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걸 배울 때 몸의 주재료가 단백질이다. 단백질 안 먹으면 뭐 근손실이 일어난다. 이런 식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마음에 생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백질이 어떻게 얼마나 생겨나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보면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네. 토끼는 조그맣고 털이 하얗고 몸에 털이 뽀송뽀송하게 나고 이렇게 생겼죠. 사람은 토끼보다 훨씬 크고 몸에 털이 별로 없고 차이가 뭐냐? 토끼는 단백질이 조금만 생겨. 그러니까 등치가 작죠. 네. 그리고 흰색 털 단백질이 온몸에 생겨요. 그러니까 온몸이 흰 털로 뒤덮이게 되죠. 사람은 단백질이 좀 많이 생겨. 그러니까 등치가 커지죠. 그리고 그 털나는 단백질이 딴 부분에는 안 생기고 머리 있는 데만 까만색 단백질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까만색의 머리카락이 난다. 단백질 차이가 생명체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걸 보면서 약간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잠깐만, 화면에서 네 보니까 단백질보다 지방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이라는 것도 사실은 몸 내부에서는 네. 지방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생긴 다음에 그 단백질들이 지방을 만들어내가지고 지방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단백질 차이가 아무렇게나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의 습성을 가진 그 단백질만 이렇게 계속 생기고 있지, 갑자기 귀 쪽에서 단백질이 점점점 많이 생기면서 귀가 점점점 길어지고 온몸에서 흰털이 나는 단백질이 갑자기 생겨나면서 온몸이 흰털로 뒤덮여가지고 뭐 토끼로 변한다든가 이런 일은 안 생겨요. 그죠? 네. 동물마다 서로 다른 단백질 종류가 서로 필요한 양만큼만 생기게 하는 뭔가 그런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 차이의 이유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서로 DNA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DNA가 말하자면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만들어야 되는지 쭉 써놓은 어떤 설계도나 뭐 지시서나 명령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DNA에 의해서 그거에 맞는 단백질이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서로 다른 생물, 심지어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인종끼리는 조금씩 다른 단백질이 생겨나고 항상 그 사람의 평생 동안 대체로 그 차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그게 이제 DNA와 단백질의 역할입니다. 네.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DNA가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네. DNA는 설계도가 되는 소중한 물질이니까 그거를 그냥 바로 막 사용하지 않고 그거의 사본을 하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 그게 그거구나. 그게 그럴 거야. RNA라는 거예요. RNA. 네. 그래서 RNA를 잘 다루는 기술이 있어도 사실은 되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RNA가 실제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RNA 뭐 백신이 있고 뭐 네. RNA 바이러스가 있고 어쩌고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RNA도 사실은 이 중간 과정에서 되게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사람 몸에서 단백질이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단백질은 DNA에 따라서 생기는 거다. 네. DNA가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DNA에서 RNA를 한번 만들고 그 RNA가 단백질 만드는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NA, RNA 단백질 순서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요 내용을 흔히 생물학에서는 센트럴 도그마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되게 폼 잡으려고 만든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 용어거든요. 네. 약간 중심 교리 막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도그마,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 종교의 하여튼 진리이자 원칙입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이 센트럴 도그마인데, 네. DNA 연구 이런 거 하지 마. 노벨상 받고 난리 났었거든요 옛날에. 20세기 중반에 술집으로 뛰어와가지고 술집 사람 술 먹고 있는 와가지고 내가 생명의 비밀을 밝혀냈다 막 소리치고 막 이랬거든요. 술 먹던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네. 지금 영국의 그 술집에 가면 그거 막 팻말로 붙여놨습니다. 이 술집에서 DNA 원리 처음 개발하는 사람이 여기서 생명의 비밀을 소리 질렀다. 발표했다 뭐 네. 이런 거 막 표시돼 있고 막 이렇습니다. 지금 전설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이 새로운 걸 개발했다는 그 북받치는 감동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표현을 써서 강조를 했는데, 그럼 사실 생각해 보면 아까 처음에 물리학하면서 이야기했던 뉴턴의 가속도의 법칙, F는 ma의 곱과 같다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데, 그건 그냥 뭐 제1법칙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굳이 뭐 센트럴 뭐 슈퍼 뭐 울트라 도그마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오버하지 않거든요. 네.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거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그거 공부하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막 사실 저 대학원에서 처음으로 듣고 싶었던 과목이 분자생물학이었어요. 배워보니까 이제 진짜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얼마만큼 만들어낼지 결정하는 게 사실 또 다른 단백질이 끼어들어가지고 뭐 관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신기해. 그냥 보고 있으면 저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쵸. 눈에 보이는 네.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건 네. 진짜 신기하네요. 감탄스럽죠. 네, 저는 진짜 오늘 너무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더 듣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벌써 끝나가지고. 나도 정신 그래서 빼고 이제 들었어. 마지막으로 어린 아이들부터 좀 어른까지 저희가 좀 과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나 아니면 이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셨는데, 네. 이런 이야기들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된 걸로 좀 접하고 싶다라는 이제 욕심이 혹시 생기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3종 세트! 3종 세트. 태어난 김에 시리즈. 집에 가서 살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태어난 김에.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괜찮아요. 그리고 뭐 오늘 농담 삼아 우리 네. 또 출판사에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이 책 들고 나왔기는 합니다만, 네. 꼭 뭐 이런 물론 뭐 꼭 사셔야 되죠. 그렇지만
이 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과학하고 나는 직접 전공이 없는 일을 한다라고 하시다도 생활하시다 보면 과학 지식 이런 거 좀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현대 사회에서 이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럴 때를 위해서 과학에 대한 꾸준한 관심. 과학 책을 이렇게 좀 사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는 거 해두시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